남대학교 문화방연구원 감성인문학연구단 제20차 콜로퀴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개받는 박채은입니다. 저는 제 정체성은 연구자이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작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마을미디어, 서울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이런 10주년을 기념하며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마을미디어 의미를 한번 묻고 본인이 직접 셀프 카메라를 통해서 물어보는 그런 영상이에요. 소개를 했습니다. 미디어 센터 여기서 영상 교육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동천 허은숙입니다. 저는 오늘 라디오 동천 허은숙의 영물곡 이야기를 녹화하러 왔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진수 PD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라디오 동천이 있어 라이브를 이뤘으며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방송국 길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 좋아요. 우리 동네 마을 방송국이 있어서 나도 DJ가 될 수 있어요. 서초구 마을 정치 서리풀 사례로 참가하는데 제 글이 실렸는데요. 유명인 전문가가 아닌 소박하고 진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노래가창 박민경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노래를 공유하고 또 새로운 노래도 부르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노래 배우면서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불변의 김선혜입니다. 저는 팟캐스트에 어머니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방송국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에 노원 FM과 협업 사업을 진행해서 상계동 어르신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방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런 어르신들이 살아오셨고 이런 어르신들이 보러 발자취가 이 지역을 구성했구나 하는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을 미디어 방송은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이런 자리가 아닌가 굉장히 필요한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에서 글로 썰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경수라고 합니다. 저희 인생 다큐팀에서는 작년에 노원 어르신들을 인터뷰하고 책자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내용을 다른 분들에게도 들려드리려고 노원 마을 미디어에서 녹음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노원 마을 미디어는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삶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소통의 장으로 마을 미디어는 마을에 꼭 있어야 할 소중한 공간입니다. 같이 함께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개인의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미디어 사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분들을 만났고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마을 미디어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미디어 울타리가 가정에서 마을로 미디어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서울시 마을 미디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을 미디어 용산 FM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조성입니다. 이곳은 용산 FM에서 라디오 진행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 오셔서 마을 라디오도 진행하시고 또 유튜브 라디오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 다양한 형태의 직업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제 꿈은 성우인데요. 용산 FM,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간 기회를 거두고 있습니다. 메이저 언론은 다루지 않는 우리 동네, 우리 이웃에 대한 소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미디어에 대한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을 라디오가 있어서 방송으로 다양한 소식을 접하면서 동지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공항 동지인 화이팅! 마을 미디어 화이팅! 제 이보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 들으니까 훨씬 뭉클하죠. 이런 약간 숫자로는 사실은 표현되지 않는 이 숫자가 그냥 숫자지만 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우리 분들이 이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또 변화와 어떤 힘을 또 얻었는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마을 방송국이 왜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코로나 시기에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살짝 그 성서공동체 FM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체 라디오, 한국의 첫 번째로 개국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서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죠. 한 20년, 벌써 진짜 20년 가까이 된 방송국인데, 이 방송국에서 대구가 코로나 때는 가장 좀 심각한 지역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때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했었습니다. 그 라디오 캠페인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광주의 현대도시 달빛동네 대구가 코로나19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모두는 대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친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 볼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간호사로 이러고 있는 친구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 김강 화이팅! 열심히 해! 꼭 공부하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있죠. 대구 시민분들은 훨씬 더 힘드시다고 들었어요. 일상이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게 고민이세요. 대구도 활기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화목한 그런 분위기에 결혼식장에 갔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도 알 수 없고 뭔가 불편한 분위기. 빨리빨리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대구 힘내세요. 광주가 있잖아요. 불편한 마스크 없이 불안하지 않게 지하철 타고 싶어요. 대구 화이팅! 네, 방금 들으셨나요? 광주 시민분들이 대구를 응원하는 메시지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힘든 사람들을 응원하고 좋은 생각을 서로 나누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일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서 공동체 FM에서요, 코로나19 혐오와 불안을 함께 이겨내고 올바른 정보를 나누는 라디오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라디오 캠페인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분들이 녹음해가지고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공동 성서공동체 FM에 방송을 해가지고 이제 뭐가 필요하다, 마스크가 뭐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사러 가실 수도 없는 상황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방송을 하면 방송국 앞에 이렇게 쌓아놓고 가시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코로나라고 하는 큰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지만 그 재난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도 지역이잖아요. 동네에서 벌어지는 재난들은 뭐 9시 뉴스에 나오지 않으니까, 8시 메인 뉴스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의 틈새와 이런 것들의 어떤 필요들을 이런 공동체 미디어들이 채웠다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이번 그 코로나 기간에도, 코로나19 기간에도 제가 나름을 느꼈습니다. 성서공동체 FM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코로나 특집 생방송도 했지만 워낙 이쪽이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방송국이. 그래서 다양한 이주 노동자들의 방송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
아이를 둔 엄마들의 방송도 있고 굉장히 좀 사회적 소수자들의 좀 이야기를 담는 그런 방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이 방송국의 좀 정체성 같은 건데요. 그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20년 동안 좀 혈혈이 좀 쌓여서 지금 어떤 지원도 없는데도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해외 쪽으로 넘어가서 좀 빠르게 제가 좀 안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는 해적 라디오, 해적 방송으로 출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화 라켓노보트를 보시면 그 영국의 60년대 어떻게 해적 방송을 배를 타고 가면서 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그 이제 영국 정부가 이들을 잡으러 다니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현장이 굉장히 좀 상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쾌한 어떤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공동체 미디어의 최초의 공동체 라디오라고 할 수 있는 볼리비아 탄광노동자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1947년 볼리비아 주석광산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 투쟁을 알리기 위해서 이때도 해적방송, 불법으로 라디오 전파를 활용해서 방송을 해갔다고 하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길거리에 세워진 텔레비전 방송국이라는 이름으로 텔레스트리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안테나 송신기 이거를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지상파로 이제 쏘면서 방송을 했던 것도 대표적입니다. 베네수엘라 카티아 TV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또 시민들이 굉장히 TV 보고 야구 중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야구 중간 광고 시간에 이제 TV 전파를 낚아채가지고 방송을 하기도 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점점 발전해서 공동체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TV로도 발전을 이렇게 이제 해적 방송에서 출발한 그 주파수 권리 운동이라고 저희가 좀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영국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년대부터 해적방송이 있었는데 실제로 합법화되기까지는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 이 영국 활동가가 한국에 왔었을 때 저희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40년을 견뎠냐고 했더니 계속 불법방송, 해적방송 하면서 견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 10년은 긴 시간이 아니라고 더 기다릴 준비를 하라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공동체 라디오 허가가 되면서 지금은 무려 굉장히 많은 지금 한 200개가 넘는 이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허가돼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04년에 공동체 라디오가 돼서 거의 비슷한 시기였는데 우리는 허가를 그대로 아예 안 했는데 영국은 그냥 허가를 많이 내주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사실 상업방송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퍼블릭 액세스 TV라고 하는 공동체 TV가 1970년대부터 굉장히 발전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데요. 미국은 케이블망, 지금 이제 케이블 회사, 한국도 똑같이 케이블 회사가 있잖아요. 그 케이블 회사 수익의 5%를 이 공동체 TV 주민들이 운영하는 방송국에 지원했어요. 그런데 100억을 넣으면 100억에 이제 5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기금이라든가 공공자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뭐 몇백만 원 지원하고 이러는데 미국은 아예 각 지역별로 동점하고 있는 케이블 회사가 그런 매출액을 일정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해서 실제 공동체 방송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표적인 오래된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TV 채널을 뭐 4개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고 청소년 채널을 운영하기도 해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채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송국들이 TV 방송국들이 지금 2,000여 곳이 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국에서 어떤 도시를 가든 어떤 주를 가든 공동체 방송국이 다 있다고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체 라디오 방송도 이제 미국에서는 1949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사실은 이제 법적인 어떤 것들이 없었는데 2011년에 오바마 정부가 지역 공동체 라디오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굉장히 확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배경이 됐던 게 그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했었을 때 실제 이 공동체 라디오가 재난방송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게 이제 근거가 되어서 이런 법이 통과가 됐다고 하고요. 재난하면 사실 저희가 이제 일본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본은 공동체 라디오가 지금 한 250여 개 정도 운영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이제 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났었을 때 실제로 재난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송을 하려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커뮤니티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 라디오가 사실은 그걸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런 재난 상황, 특히 이제 이런 쓰나미나 혹은 지진과 같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 재난 지원 활동들을 공동체 라디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굉장히 심각한 이제 대지진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 주변에 있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들이 연계해서 재난 방송을 운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가 돼서 한국에서도 지금 공동체 미디어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좀 해외의 다양한 근거로 좀 활용되고 있고요. 호주에도 공동체 방송이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특징적으로 특히 원주민, 호주의 원래 원주민들, 그리고 성소수자들, 그리고 이제 이주민들, 이들이 사실 공동체 방송에 굉장히 참여를 하고 있고, 이미 아주 60년대부터 이 방송이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통계를 보니까 매주 한 600만 명이 청취를 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적으로 매 한 주에 한 15시간 정도를 청취자들이 이 공동체 라디오, 공동체 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들이 청취자 조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저희가 MBC나 KBS를 5번을 듣듯이 이 공동체 방송 호주에서는 그냥 하나의 또 방송으로 굉장히 잘 인식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캐나다 공동체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캐나다에서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여기서 자원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한 40년 된 방송국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는 밴쿠버의 이제 도심 한가운데 있는, 지금 사실 홈리스들도 되게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방송국을 세워서 운영했을 때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여기 이제 그림 보이시는 사진 보이시죠? 그러니까 처음 한 75년에 이 방송국이 처음 개국을 했는데, 그때 방송에 참여했던 분들이 40년이 지나서 저렇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아직도 방송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게 사실 제일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 방송이 그냥 단순히 뭐 좋아하는 일, 취미를 넘어서 이 사람들이 나이 먹어가고, 이 사람들이 또 딸들, 자식들, 손녀들까지 이 방송에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여서 같이 확인하고, 저희 40주년 행사 파티할 때 다 함께 와가지고 저희 사진들 막 전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40년을 방송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밴쿠버 코오프라디오는 저도 밴쿠버에 있을 때는 거의 그냥 여기에 주파수 맞춰놓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홈리스 방송도 있고요. 여기 홈리스가 많으세요. 그래서 홈리스 방송도 있고, 거기 이제 올해 원주민, 캐나다도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원주민 방송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방송도 있고, 재미있는 거는 그 동물권 방송 있어요. 그래서 동물과 관련된 방송도 있고, 막 자연과 환경 생태 방송도 갖고 한 90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음악 프로그램도 진짜 다양했어요. 그래서 로컬, 특히 뮤지션들이 다 거기 진행을 하셨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문화적으로도 풍부하고, 어쨌든 이 코오프라디오를 틀어놓으면 밴쿠버 돌아가는 것을 거의 알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했던 곳이었는데, 지금도 전혀 사업 광고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라디오는 이름대로 조합원이 4만 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로 그냥 조합원들과 그다음에 정부 일부 지원 이걸로만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런 좀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커뮤니티 미디어에 대해 한국과 좀 해외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요거는 짧게 이제 최근에 약간의 좀 새로운 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딱 보시면은 이제 지도가 여기 보이실 거예요. 지도가 보이시고, 여기 쾌거반드 래핑 프로젝트라고, 여기 샌프란시스코인데, 샌프란시스코도 워낙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하니까 그것도 이제
나가야 되는, 개발되고 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 점들 하나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인터뷰예요. 주민들 인터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뉴욕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이곳에 이제 그 기록들을 이런 주민들의 인터뷰 여기 띄워주시고 그러면 클릭을 하면 그 관련된 이제 영상도 나오고 인터뷰를 하는 부분들도 나오고 자기가 살았던 기억 왜 이주하게 됐는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짧은 이제 비디오 클립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매핑으로 지도로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하는 이제 사실은 비영 단체예요. 그래서 이곳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뉴욕 이렇게 큰 대도시의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을 완전히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저렴한 임대료 상승을 좀 저지하고 좀 저렴한 임대료 형성과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어쨌든 일반적인 좀 강제 퇴거 같은 것을 막아내는 실제로 이제 영향들을 가지고 있어 영향력을 좀 끼쳤고 이것들 들어가서 진짜 하나씩 보면 아 이거를 저는 되게 같이 한국에서 좀 시도해보고 싶다. 내가 사실 한국도 개발하면 뭐 뒤처지지 않잖아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단순히 그냥 정책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든 기억과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다 어쨌든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그래서 구술 프로젝트가 이제 이렇게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모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것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다운타운에 있는 리틀도쿄라고 있는 거리에 리틀도쿄라고 하는 거리에 13개의 오래된 건물을 배경으로 이 건물을 가지고 온라인 전시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 건물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기록들을 다 정리해서 타임라인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큐레이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만 어떤 방식인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실제 이제 그 건물 모양들을 이렇게 이제 다 걷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13개의 건물들이 주요한 건물들, 굉장히 역사적 건물들, 100년이 넘는 건물들을 이제 주목하고 있고 여기 들어가면 교회처럼 보이죠. 이제 이거과 관련된 동영상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오픈 타임라인을 열면 이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또 정리를 쫙 해놨고 중간중간에 실제로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인터뷰와 이런 영상들이 또 같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 건물, 하나의 도시를 기억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리틀도쿄라고 하는 오래된 그 지구를 어쨌든 상징하는 건물을 4개로 이런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도 만났겠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좀 볼 수 있는 우리가 보통은 이런 아카이브나 이런 것들은 책자로 만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하나씩 건물 들어가 보면서 이야기들을 좀 듣고 거기에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타임라인 정리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래서 아까 공동체 미디어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실제 커뮤니티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그리고 커뮤니티의 어떤 현안을 어떤 식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줄 것인가 하는 방식이 이제 단순히 라디오 방송, 모본 영상 이것이 아니라 이런 온라인 매개관은 굉장히 이런 방식으로도 다양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좀 새로운 방식의 이제 실험들 중에서는 메타버스 게임인데요. 요거는 이제 차이나타운이라고
게임이 메타버스 게임입니다. 저도 들어가서 해보려고 했더니 잘 접속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냥 튜토리얼만 쭉 봤는데 보스턴시에서 미국에 있는 보스턴시에서 저는 이 보스턴시의 이 프로젝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플레이풀 보스턴. 그러니까 이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민주주의 커뮤니티 회복력 있는 도시를 위해서는 재미가 필수다. 재미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이 보스턴시의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프로젝트 이제 캐치프레이즈인데 이거 일환으로 어떤 걸 만들었냐면 이제 보스턴에 있는 차이나타운의 가사의 골목을 배경으로 여기 보면 캐릭터들 한 80개의 주민 캐릭터들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주민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주민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이 주민들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메타버스 공간 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뭐가 필요한 것 같아. 이건 뭐가 문제일 것 같아. 그래서 막 토론하고 투표하고 이제 이런 게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게임 시스템은 이제 뭐 예산 문제라든가 혹은 뭐 건축 도시 계획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뭔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이 주제나 이 의견을 커뮤니티 회의에서 오프라인 회의에서 주민들 간의 얘기를 통해서 또 실제로 도시계획 예산 측정에 반영했었다라고 하는 이제 사례로 굉장히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사례입니다.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아니고 그 보스턴에서 하고 나서 굉장히 미국 내에서는 좀 굉장히 획기적이고 의미 있었다고 굉장히 평가받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온라인을 기반으로 웹페인이라던가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이라던가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온라인 뭔가 전시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방식으로도 그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그런 활동들이 좀 확산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미디어 커먼즈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사실은 이제 마을 공동체 미디어나 공동체 미디어 활동이 뭐 중요하지만 이게 그냥 개별 활동으로 존재하면 사실은 별로 힘을 못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별 활동들이 그냥 우리 지역에 그냥 이런 활동이 있어가 아니라 어떤 공통성을 갖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커먼즈라는 용어로 해외에서는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커먼즈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나왔는데 한디디 연구자가 쓴 책인데 이 커먼즈라는 게 단순히 어떤 공유지라고 하는 어떤 땅이나 어떤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어떤 자본주의적 생산권을 넘어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어떤 전환의 패러다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런 커먼즈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좀 집단적으로 경험하고 공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이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이야기들이 이 책에서 했는데 최근에 영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미디어 공유지, 미디어 커먼즈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러진 않는데 그래서 이 미디어 공유지가 뭐냐면 단순히 이제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많아지면 좋겠어가 아니라 전체 미디어 환경이 지금처럼 굉장히 경쟁적이고 그다음에 또 비즈니스 모델로만 갈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좀 협업하고 집단적으로 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공공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것처럼 미디어도 좀 그런 미디어 공유지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연구들이 영국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런 캠페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BBC라는 공영방송도 좀 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가 바뀐다고 지금 KBS도 마찬가지지만 정부가 바뀐다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독립적이고 민주적이고 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이런 지상파 공영방송이 독립공동체 미디어를 어떻게 더 지원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도 개편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미디어 공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태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제가 전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태국은 이제 방송법에서 전파의 20%를 이제 시민들에게 할당해야 된다는
방송법을 만들었고, 아르헨티나도 전파를 기업 3분의 1, 정부나 공공의 목적으로 3분의 1, 또 마지막 3분의 1은 비정부 단체나 시민들에게 커뮤니티 활동해야 된다는 이 법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면 엄청나게 급진적인 법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막 실행이 되거나 그러고 있지는 못한데, 어쨌든 그런 미디어 공유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법제도 개편도 굉장히 중요한 한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한국은 사실은 그런 논의를 굉장히 좀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뭐 오랫동안 활동했던 서울 마을미디어도 지원이 다 깎이고 지원이 없어지고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도 문을 닫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열렸던 토론회에서는 이런 헌법에도 미디어 기본권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논의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복지의 개념, 소통할 권리의 개념들을 이제 헌법이나 방송법에 좀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번 총선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일 수 있겠지만 미디어 공유지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한국에서도 논의가 좀 계속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좀 마지막 말씀으로 미디어 공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네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